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부로 한국 외교의 좌표를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허 대사님의 용정호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 한국의 외교의 좌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외교에서 어떤 뭐 모토나 캐치프레이즈라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재봉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네,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그 운동권 애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 양반한테는 못 당했거든요. 예. 1대1로 붙든 10대1로 붙든.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이제 외교를 지배하는 전 세계 국제정치 이론 중에 거대 이론은 거대 담론은 딱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 정치론이고 그게 이제 권력 정치론이라는 게 누가 하나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무슨 터줏대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국제 현상들을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무렵 때 그때 독일계 미국인인 한스 모겐소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 정치론 집대성한 거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고 두 번째는 좀 놀랍게도 막시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시즘이 현재 국제 정치학의 주류는 아닙니다만 노재봉 교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세계사를 분석하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막시즘은 국제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각국 외교는 뭘 지향하는가? 뭐 답은 뻔합니다. 국가 이익입니다. 내셔널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과연 이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인 간에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북한도 지금 정말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핵 개발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헌납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소위 말해서 이제 먹물들라든가 십자층,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외교부 이제 선후배가 소위 말해서 한국 외교를 다시 지금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요 한 3년 동안 공관장 회의를 못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사들, 총영사들이 전부 한국에 돌아와서 전체 회의를 한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화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웅크타트에서 뭐 결정이 나서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섰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테마로 등장했는데, 근데 선진 외교라는데 우리 후배들이 보면 여기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와대에서 다 지시가 내려왔겠죠. 정말 내용도 없는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 하는데, 대부분의 거기 화상회의에 참가했던 우리 선후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선진 외교라는 결국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value,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서구적 가치죠. 그 밸류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걸 지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선진 외교인데, 그러자면 중국, 북한에 반대해야 되고,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홍콩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진 외교를 하자라고 그 방법론이 뭐냐라고 이제 주제를 던졌는데도 전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치를 추구하는 게 선진 외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과연 그런 가치를 공유할 만한 그런 선진국의 위치에 올라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영국 기관에 제가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이 분명히 지금 군사력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죠. 근데 문화적인 어떤 인지도, 문화적인 성숙도의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국이 30위로 나왔습니다. 문가리는 저 BTS를 유엔에 데리고 가갖고 자랑했다고 뭐 빌보드 1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저희 BTS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BTS 팬들이 상당히 또 반발할 것 같은데, 반발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우리 뭐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역대 전 세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대통령 총재와 함께 유엔에 등장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다 그런 걸 거부하죠. 상 준다 해도 밥 딜랜처럼 노벨, 그렇죠. 뭡니까, 저기 노벨 문학상이죠, 문학상. 그 거부도 하고, 또 비틀즈도 훈장 준다니까 정중히 사용했거든. 자기들 딴 다른데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이게 오라 한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걸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 한국의 밀떡 등 마찬가지로 이제 한류를 갖다 총애하는 이제 외국인이나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에 30년 이상 몸담은 제로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촌티가 난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잡을 그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BTS 그런 그냥 뭐 음악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이렇게 국가 뭐 이게 이런 데 결부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 외교라는 개념이 뭐냐? 이건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게 선진 외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공유하느냐? 그건 이제 다시 좀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균형 외교입니다. 이게 균형 외교가 뭐냐면 사실은 외교는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요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떠든 이야기가 우리가 마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스를 취하면 그게 잘하는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그게 균형 외교라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앞에 제가 이야기한 그 가치 외교에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위상이 더 늘어나는 거지. 여기서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럼 양쪽 다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점점 멀어질 거고 중국은 완전히 저희들을 갖다 식민지에 취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진 외교, 균형 외교라는 게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는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독자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뭐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 그 노무현이 네. 동북아 균형자 이론이라고 균형자론. 할 때 네. 우리가 무슨 동북아의 균형자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이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동아시아. 그 한국이 뭔 금융 허브를 할 만한 그런 이런 이 역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뭘 내걸어 가지고 그 황당한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보면 그 뭡니까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 아니 그 뉴딜로 취직한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취직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은 220조를 들여가지고 한국형 뉴딜을 한다고 지금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K 방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국의 어떤 정부가 하는 방역 정책,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팬시한 이름을 붙인다 이런 나라 전 세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이제 탈피해야 되는데. 제가 외교부 들어가서 나름대로 귀한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외교부 들어갔더니 하나 한심한 게 장관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 외교 목표, 3대 주요 외교 목표, 6대 실천 과제 이런 거 써붙여 놓은 나라 없거든요. 제발 이 짓 좀 하지 마자 그러지 제발. 외교라는 건 그냥 테이블에 모든 주제를 올려놓고 이야기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3대 주요 목표 6대 실천 과제 이해는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내를 갖다 그러는데 표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혼돈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최근에는 안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 안 하는데 이게 뭐 외교뿐만 아니고 온 사회 곳곳에 지금 아주 캐치프레이즈 붙이는 게 하나 이렇게 뭐 습관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교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균형 외교 차원에서 가장 아마 본받아야 될 나라. 중에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트남을 들고 싶어요. 우리하고 전쟁도 한번 했던. 근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어떤 그 반일을 갖다가 획책하는 그런 주동자들의 인식 구조로 본다면은 미국하고는 영원히 화해할 수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거든요. 베트남으로서는. 근데 최근에 이게 베트남이 미국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략적인 말은 안 들어갔습니다. 포괄적. 이제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 하는 이제 원칙을 제시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또 베트남을 방문을 했고 왕이가 동남아시아 방문하면서 베트남을 들렀는데 이게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철저히 우방국 같은 그런 냄새를 풍겼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거리를 두다는 거였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했죠. 왜냐하면 정의용이가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오스틴하고 이제 블링컨 장관을 만났을 때는 미소가 없었어요 얼굴에. 우리 서로 냉정하더만요. 그런데 이번에 왕이가 왔을 때 보니까 뭐 하회탈처럼 웃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눈썹하고 눈이 아주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걸 봤는데 이것만 봐도 베트남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본과도 군사 협력을 할 예정이랍니다. 베트남이 이런 정도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조국이나 그 떨거지들 상식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참고로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그 베트남을 침략을 해서
당시 이제 이 프랑스가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거의 무주 공산으로 있을 때 식민지 정부가 관장을 했습니다만은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일부가 일본에 환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베트남을 오랫동안 좀 점령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했죠. 상당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개념, 물론 그 사기는 사기입니다만 사기죠. 상당히 이제 인정을 했던 거죠. 예, 그 그런 당시에서. 관계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베트남이 일본과 군사 동맹을 한다. 그러면 한국은 그 뭐 비슷한 위치인데 네. 지금 뭐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커녕 한미일 삼각 아까 그 일부 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기 정부의 과제 중에 추가한다면 네. MD를 강화하는 그 외에 결국 MD를 하려 해도 그 일본의 그 초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그 이 안보 동맹을 갖다가 강화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미국이 영국, 호주 해서 삼각형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크스랑 나왔었죠. 예, 그거에 또 반해서 좀 더 전진된 삼각 동맹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생각도 지금 못 하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 소위 이제 그런 말을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동당에서 그걸 반일 감정 때문에 한 놈도 이야기한 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이 맺어져 있고 이일 군사 동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고리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연결된다면은 동아시아 태평양은 이 세 나라가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뭐라 하든 간에 예. 그것들은 방해하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의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의 동당 중에 여기서 지지 보낼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겁이 나가 이야기도 못 할 겁니다. 비겁한 보수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크스, 그러니까 이게 AU, KUS인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A하고 UK, US 이렇게 합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지난주 아마 TV하고 언론을 가장 달군 주제였던 것 같은데 호주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기능을 미국이 기술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핵 무기를 탑재한 게 아니고 핵무기 탑재한 게 동력 아니라 자체가, 동력을 핵으로 만다. 결국은 그 뭐 뜨지 않고 바다 밑에 오래 있은 게 위협이 되려면 거기에 핵무기가 있어야 위협이지. 그렇죠. 핵무기도 없이 바다 밑에 오래 있으면 누가 어디에 있는가 신경도 쓰겠습니까? 그렇죠. 뜨거나 말거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핵 추진 잠수함 한 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은 재래식 잠수함 가지고 호주가 만약에 미형 캐나다하고 협조해가지고 대만 해협에 출동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항해의 자유작전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없으면 좀 곤란한 게 위로 올라갔다가 연료 부족으로 또 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용량 축전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지원 없이 계속해서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지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기, 산소 공급이나 그렇죠. 또 디젤 엔진의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은 한 서너 달 안 떠올라도 되니까 저 바다 물 속에 숨어 있는 한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시가 떠오르면 밑에서 이제 핵 무기를 이 SLBM으로 발사하게 되면 그때는 노답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논의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쪽으로 계속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럼 미국, 영국, 호주가 like-minded countries 이 세 나라가 왜 지금 뭐 나토도 있고 여러 쿼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왜 또 이런 걸 삼각 동맹 체제를 만들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결국 이거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군사 동맹이란 측면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쿼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그게 군사 동맹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협의체.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봤을 때는 이 미국하고 영국이 뭐 인도야 그 대서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은 어느 정도는 이제 카바를 하지만. 그 이제 남태평양이나 또 인도양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 너무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가 이번에 보면 11척의 핵 잠수함을 이 72조에 프랑스하고 한 4년 전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재래식 잠수함 77조인가? 그거 파기해버렸죠. 예, 파기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아마 그걸 해주면서 옵션으로 예. 핵 추진 기술을 주겠다고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공개는 안 되는데 프랑스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네, 기술 지원할 수 해주겠다.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라. 우리가 기술을 그냥 넘겨줄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58년도에 영국한테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뭐 한 63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방이라고 이거는 죽는 날까지 우방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는 상대한테는 절대 주지 않는 기술이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물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에는 줄 거냐니까 아이 도준만 있다고. 그래서 일본, 독일한테 주기도 쉽지 않은데 한국은 아마 저 뒤쳐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네. 이 인종적이거나 과거에 여러 전쟁을 같이 한 입장에서 봤을 때 호주는 저는 뭐 크게 봤을 때 우리 앵글로색슨 국가의 그렇죠. 영어 쓰고. 범주다라고 이렇게 보고 군사적 동맹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한때 호주가 얼마나 중국하고 또 밀착이 됐다가 요 몇 년 사이에 떨어졌잖아요. 아, 지금 이 호주는 거의 지금 뭐 사실상 외교 단교 상태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은 데다가 또 이제 무역을 갖다가 이제 그런 문제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도 상당히 큰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그 양질 철광석을 다른 데서 수입해 둬야 되니까 엄청난 웃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전쟁 건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아마 야 이때 호주를 끌어안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영국, 미국, 호주 세 개를 점으로 긋게 되면은 거의 전 세계를 다 커버하게 됩니다. 남태평양, 뭐 대서양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건 아마 미국으로서는 사활을 거는 그런 어떤 그 군사 동맹의 하나의 또 다른 장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되는데 프랑스가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사실은 소장님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재래식 그 잠수함 개발할 때 그때 사실 그 프랑스 우리한테 접근해 왔었거든요.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있을 때 헝가리에 그 친구가 이제 비밀리에 우리가 접촉해가지고 자기들하고 하자.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이전 해주겠다고. 왜냐하면 걔들이 기술 이전을 조금 해주긴 해줍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 서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일본, 독일, 프랑스 3개국이 경합하다가 프랑스로 낙착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일본은 기술 이전 안 해주겠다 했고 프랑스는 해주겠다고 근데 사실은 사기였습니다. 안 해줬습니다. 해준다 해놓고는 결과적으로는 기술 뭐 이전이라 할 만한 그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마 프랑스가 접근했던 것 같은데 소위 이 분야에 굉장히 박시간 군사 어떤 그 전문가에 따르면은 재래식 그 잠수함을 그렇게 무슨 77조씩 주고 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실익이 없죠. 예. 그 한 개 뭐 만드는데 재래식 잠수함 한 3,500톤 같은 경우에 한 3천억 정도 뭐 이렇게 든다. 3, 4천억.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핵잠수함을 하려 그러면 핵잠수함 하나에 돈이 한 3조 정도. 아무리 싸게 해도 2조는 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하죠, 호주가? 그러니까 그게 잠수함은 또 선단이 돼야 되니까 6개가 한 대 세트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대는 나가고 2대는 정비하고 2대는 대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개 선단이 6대면 핵잠수함이 6개면 작게는 12조에서 많게는 18조까지 이르면 그러면 한 개 선단에 18조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 같으면은 지금 프랑스가 계약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알려진 게 77조라거든요. 그 돈 같으면 핵잠수함 사지 누가 그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호주가 프랑스하고 디젤 잠수함을 그런 정도의 액수로 계약을 했을까? 의심이 났었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내용을 파악해가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입으로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함께 그 중국을 포위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아마 실천적인 해답이 하나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데 중국이 아주 격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다는 거는 결국에 물론 이제 미국과 영국 정도의 규모는 안 됩니다만 중국에서 방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원양 함대를 만들겠다는 거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요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와 동시에 일어난 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이 깁니다. CPTPP라는 데다가 지금 가입 의향서를 냈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오바마 때 자유무역을 추구할 때 TPP를
그 미국이 중심으로 맞습니다. 해서 했고 일본이 거드는 양상이었는데 네, 한국은 네. 거기에 중국 눈치 본다고 못 가서 못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보위하는 환태평양에서 남미 국가들, 중미, 남미까지 포함해서 페루, 칠레를 들어갔죠. 그렇게 예. 이제 다 엮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돼버리니까 미국이 여기에 TPP에 발을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중심이 돼가 맞습니다. 앞에 CP를 붙여가. 그렇죠. 그러니까 TTP인데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예, 예. 이걸 CP를 붙여가지고 예, 만든 CP, 거죠. TPP로 예, 예. 바꾸어가 있고. 네. 중국은 이제 별도로 이제 자기들이 이 뭡니까 RCEP, RCEP,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추구해 가는 형태였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 미국도 여기에 빠져 있으니 네.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반중 포위 구도를 못하게 만들자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답은 근데 그럼 미국이 그러면 지금 현재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중국이 들어가서 이 기구에 아마 분탕질을 하게 되면 감당이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이제 그 CPTPP에 중국이 들어가는 걸 지금 호주하고 일본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정부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 이미 언론에 벌써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TTP라는 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다 중국을 넣을 수는 없다. 그건 마치 나토에 러시아를 가입시키는 거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아마 현재 가입했는 10개국이 아마 중국의 가입을 반대를 할 거다라는 게 아마 되게 통상적인 설명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수 우파 정권 때 우리가 이 중국 눈치 본다 안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제일 그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거 말고 일본의 ADB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 개발을 대응한다고 당시 중국이 박근혜 정부가 예, 박근혜 중국이 정부 주도하는 들어갔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AIIB에다가 한국이 그때 돈을 갖다가 사종가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 사조도 난리 먹죠 지금. 네, 사도 날려 먹은 거죠. 결국 중국이 저거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또 저기 뭐 이 남미나 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중국에 남는 시설 장비 인력 동원해서 그 뭐 돈 벌어 먹으려고 그걸 펀드를 모으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가 부총재 뭐 홍무식인가 갔다가 나중에 또 그거 쫓겨나고 뭐 한국의 뭐 비리에 의류대가 그래갖고 뭐 한국은 거기서 이제 주도권도 거의 상실해서 요즘 기사 중에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균형 외교의 그 차원에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중국 눈치 본다고 TTP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눈치 보기 위해서는 RCEP에 안 들어가야죠. 그래야죠. 예, 그다음에 그 뭐 아시아 개발은행 일본에 대항해서 중국이 만드는 거기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려면. 예. 근데 그걸 지금 다 들어가겠다는 상황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국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TTP 가입을 안 해놓으니까 전 세계가 사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대부분의 선진국 대사들이 한국의 TTP 멤버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안 들어갔더랬더니 왜 안 들어갔는지 한 몇 초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 아, 너 왜 안 들어갔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그 미영 호주 삼각 동맹 체제의 결성과 거의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요 추이도 아마 관찰해 보는 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요즘 그 외교부에 네. 엉망이죠. 제가 통일이다. 아니 통일부가 아니고 왜 외교 통일부입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외교 통상부가 하나 있다가 통상 파트가 떨어져나가지고 외교가 됐는데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이 무도한 정권 안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일하기 힘들죠. 힘든데 뭐 철도청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국토부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거나 뭐 보복을 안 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이건 완전 지금 여적죄로 아마 집어내야 되는 수십 명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외교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퇴직한 대사들이 굉장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지금 지난 이 정권 들어서 나와가지고 우리 외교부는 아마 북한과의 어떤 그 화해 모색, 가짜 평화쇼 그거 외에 한 건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무슨 뭐 북방 무슨 뭐 그다음 남방 외교 뭐 그런 것 갖다 하긴 했었는데 뭐 그걸 갖다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기업이 이제 뒤따라 주지 않으면 그런 협력 관계는 조성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지금 요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한국 외교부는 마치 통일이라는 게 전혀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통일 개념에 매몰돼 가지고 다른 외교적 과제들은 일체 지금 손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밖에 나가는 우리 후배 대사들 들어보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메시지가 지시사항이라는 거는 전부 그냥 뭐 북한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뭐 북한 뭐 비핵화 확고하다, 평화쇼 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재국 정부와 협상하라, 주재국의 반응을 뭐 밝혀라, 이런 식의 어떤 그것만 지금 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앞서 제가 그 선진 외교, 균형 외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외교부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연히 뭐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통일 문제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가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 하위 변수입니다. 하위 변수는 우리는 이게 지상 과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컨셉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이제 분단되었던 동서독 같은 경우에 통일될 시점에 제가 독일에 직접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통일을 갖다가 우리처럼 그렇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예, 다루진 않았고 설사 뭐 통일에 대한 노래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서독 사람들, 동독은 좀 달랐습니다. 서독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랄까 평화쇼랄까, 그 평화쇼가 조금 추진된 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서독에서도 빌리 브란트 같은 경우에 동방정책.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동독을 와해시키는 그런 하나의 전주곡이 됐다고 평가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교의 본질이 뭐냐? 외교라는 건 결국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가장 최선봉에서는 도구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정권의 하나의 도구로 이제 장식된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을 건데, 어떤 나라든지 외교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첫째 임무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네. 남북한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는 네. 독일의 통일이 그렇죠. 동서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독일은 그때 그런 걸 겪지 못하던 상황에서 우연히 참 그렇게 네. 됐지만, 네. 그렇지만 서독이 지속적으로 미국이 당시 레이건 정권에서 하던 네. 이 소련에 대한 압박에 이 나토의 핵심으로서 철저히 가세해줬기 동참했죠. 때문에 예. 결국 소련이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네. 이 독일의 통일이 이제 선물처럼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이 봤을 때 현재 남북한의 통일은 중국이라는 거, 물론 러시아보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붕괴되거나 그야말로 미국과의 힘의 구도에서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 통일이 안 된다. 심지어 뭐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이 북한의 평양 밑으로 해가지고 네. 이 완충선을 만들어서 그까지는 중국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위로 좀 올라온다. 이런 걸 몇 년 전에 서로 논의했던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북한이 동독처럼 붕괴됐을 경우에 이게 누구 땅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많죠. 중국군이 그 당연하죠. 국경에서 내리고 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평양 예, 밑에서까지. 그러면 뭐 45년 때처럼 미국이 소련하고 협정 맺은 것처럼 뭔가 막 바파존을 그럼 만들어야 될 바타존이 겁니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온전히 이제 한반도가 만약에 통일이 되려고 한다면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붕괴, 뭐 지금 황다 뭐 그룹 예, 이런 황다그룹. 것처럼 예, 예. 경제적인 붕괴로 공산 정권이 이제 이 먹여 살리는데 실패해서 중국은 못 먹여 살리면 다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중국이라는 이 공산당의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이제 공산 체제라는 것을 사실상 독재를 포기할 때, 그럴 때 뭐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네, 이렇게 네, 하게 네. 되면 북한이 이제 거의 존립 근거가 무너질 거고, 그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때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이 제일 신경 썼던 나라가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프랑스가 경쟁국가 독일 프랑스. 통일에 대해서 반대할까봐 독일이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프랑스를 달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국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네. 독일이 이제 통일된 독일의 과거처럼 독일 히틀러의 제3제국과 같은 형태를 띠지 않을 걸 전제 조건하는 거죠. 그걸 거기에 또 담보로 해서. 보정이 일종의 그렇죠. 이유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독일이 이유의 거죠. 핵심이었고, 그러니까 지지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독일이 계속해 6, 70년대부터 해서 만약에 항상 우리는 이제 3차 대전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식의 군국주의 성향을 견지했다면 결국 통일 안 시켰죠. 그건 안 시켰겠죠. 예. 이건 철저하게 이제 미국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이라는 것들 전 유럽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 동서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숙주의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동독이 자동 붕괴됐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 중국이 붕괴되어야 네. 예, 북한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뭐 그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게 아마 그 우민기라고 그 유명한 친북 사이트. 그게 친북 사이트인데 북한이 직접 조종하는 거겠죠 아마. 예.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끌어안고 이래 운다고 해서 통일 안 됩니다. 통일 안 되니까 제발 그런 꿈에서 깨어나길 바라고. 독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제가 독일에 살아서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 독일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들 통일에 별 관심 없었대요. 잘 사는데 뭘 좀 통일 관심 있냐. 다만 통일이 된다면은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랄까, 그러면 재정적인 위기, 이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왜 통일된 국가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강대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었던 게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까 한 6개월 동안 영어 학원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순간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긴 한데 독일에 맞죠. 순간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네, 우리가 세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잠깐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근데 뭐 그게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원상대로 돌아갔습니다만 결국 이 우리끼리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동북아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그 열강들의 어떤 각축 속에서 그런 긴장 어떤 그 고조 속에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문제도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참 하나 궁금한 게 네. 마지막으로 저는 외교를 전공하지도 않고 독서나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이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뭐 남한에 수단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찍소리를 안 하고 바뀐 정권의 이 페이스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저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흔히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는 애들은 영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애들 식물이죠. 이 꽃이나 식물이 있을 때 소황이 한 대 친다고 이 반응을 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딱 그거거든요.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해도 가만히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외교부에 이제 한가닥 하는 뭐 실장도 하고 차관도 했는데 자리 안 좋다고 윤석열 캠프로 간 사람들 꽤 있거든요. 왜? 과거에 외교부 사람들 갖다가 자리를 줘봤더니 결국 다 배신하더라 이겁니다. 왜냐면은 외교관이 되겠다는 건 결국 이 좌파 이론하고는 절대 이게 결부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송민순 장관도 시켜줬더니 배반하더라. 지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 애들도 절대 좋은 자리 안 주니까 대사자를 안 주고 지금 송학님 전에 신문에 보셨죠. 주요 이제 유럽이라든가 강대국 좀 이런 꽤나 한다는 국가에 전부 이제 그 낙하산 인사들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들 이제 외교를 모르니까 1년 동안 이제 업무 성과 형편없죠. 결국에는 이제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외교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노력 자체를 게을리해가지고는 정부가 섭득되지 않죠. 근데 뭐 1년 가도 행사를 2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만 한다면 일반 관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는 어떤 우수한 외교관도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사님 모시고 한국 외교의 좌표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